한일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모태기 일본 외상은 한국이 정식 참가국이 아닌 아웃리치, 즉 초청국이어서 회담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시기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급하게 합류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압박하자 윤 전 총장 측은 이준석 바람도 윤석열 현상에서 시작됐다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요일과 겹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쉬는 날이 나흘 더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하면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위탁 생산할 모더나를 검토 중입니다. 야당은 북한이 국민보다 우선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공개 참사가 일어난 광주 재개발 사업의 연루 의혹을 받는 폭력 조직 출신 문흥식 씨가 입건되기 전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조폭 개입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경찰의 입건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안경원에서만 판매하는 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사들은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G7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발된 건 상대 탓이라며 공방을 벌이다 외교부 장관격인 일본 외무상이 아웃리치 국가 정상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아웃리치, 그러니까 G7 회원국인 일본은 초청국 자격인 한국과 다르다. 무시 전략에 나선 거죠. 그러자 우리 국립외교원장은 G7 회의에서 한국이 부각되자 일본이 심술이 난 것 같다며 맞불을 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하느냐를 두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G7 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G7에 포함되지 않는 아웃리치, 초청국이라는 겁니다. かなり不臨時の時間も限られている。特にアウトリーチ国の首脳とですね、会う時間を取るのは難しいだろう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きました。 그러나 스가 총리는 또 다른 초청국인 호주 총리와는 1시간가량 정식 회담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복도나 야외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서서 대화하는 프로사이드 미팅, 일본어로 타치바나시를 한국 측에서 제안했고 실제 일본 측이 응답 요령을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스가 총리는 간단한 인사로만 화답했습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스가 총리가 만남 자체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음 달 도쿄올림픽에 참석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아베 전 총리는 개막식에 참석했고 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総裁としても再選されないといけないですから、総理の支持基盤が小さくなっていく中、ますます自民党の中の保守的というか韓国に対する強硬な人たちの意見が強くなってきて 일본 내에서는 G7 회의 기간 다른 정상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스가 총리에 대해 외교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한일 정상회담 불발은 일본 탓이라면서도 올림픽 보이콧은 없다.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다만 올림픽 때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 평창 올림픽 때 방문을 했으니 답례 차원으로 방문을 검토해 왔는데요. 막상 갔는데 스가 총리와 못 만난다면 그 역시 큰 부담이 되겠죠. 김윤수 기자가 이어갑니다. 다정하게 걸으면서 또는 서서 대화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많은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에선 준비된 만남도 있지만 장소나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하는 약식 회담이 종종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도 약식 회담을 갖는 등 양자 회담에 적극 나섰지만 일본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정상 간 짧은 대화라도 준비할 땐 조율 없이 되기는 어렵다며 일본과 대화하려고 열린 자세로 준비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열린 자세로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약식회담의 잠정 합의를 깬 것은 일본이라 밝히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 논란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일 추진을 놓고도 한일 양국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지만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고위급 교류는 열려 있다며 선수단의 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올 들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외교가에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가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제1야당 대표 이준석과 제1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의 밀고 당기기 밀당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당원들이 지지해주지 않는다. 급히 합류한 후보가 집권한 사례가 없다. 빨리 입당하라며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빠른 입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합류한 후보가 당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무리한 요구도 아닐 뿐더러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앞서 최소 6개월은 당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8월 입당 시한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줄 것도 아니고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훈련된 유권자들이고. 이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는 기호 2번을 달고 선거를 뛸 수밖에 없다며 SNS를 통해서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총장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이미지, 저항의 이미지 말고도 결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윤 전 총장의 자체 발광이냐 반사체냐는 말이 있다는 발언에 이어 오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른바 반사체론을 다시 꺼낸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압박성 발언에는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를 앞당기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유력 후보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정운영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막판에 등장해서는 당원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압박성 발언들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이달 말 정치 선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입당은 그 이후에 차차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이달 말 정치 참여 선언을 합니다. 왜 정치를 하게 됐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고 이동훈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입당을 압박하는 시점에 공개된 정치 일정으로 이 대표의 요구와 별개로 예정됐던 윤 전 총장의 정치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동훈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반사체 언급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현상이라는 게 반사체 효과일 뿐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존의 어떤 정치권의 문법을 좀 타입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 바람이 윤석열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준석 현상이 윤석열 현상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상당히 내려놓으면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민심이 결집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지금의 어떤 이준석 현상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8월 말까지 입당해달라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일정 구상에 공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럼 총장도 그런 킬린을 염두에 두고 국민 여론을 듣고 계신 거예요. 윤 총장의 시간표가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와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논의는 정치 참여 선언 이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 공유 오피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친문 진영은 이 경선 연기론에 이어 개헌까지 꺼내들며 이 지사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도 물러서지 않고 내기를 가겠다.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개관식 참석에 이어 오늘은 6.15 남북 정상회담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루어낼 것을 제안드립니다. 친문 진영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두 사람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경선 일정 연기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헌보다는 민생이 먼저라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지지 모임이 주최한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 좌담회에 참석해 당내 경선 연기론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때 약장수들이,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할 수 없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흥행을 위해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지나갈 경랑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경선 연기 여부를 논의했지만 대선 주자 간 대리전이 펼쳐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선 연기와 경선 연기도 맞지 않다. 이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고, 민주당은 다음 주 23일쯤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기로 하고 그 전에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밀당 수준인지 진짜 뭔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건지 양측 속내를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측을 오늘 이제 다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신경전을 벌이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제1야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범야권의 1위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의 이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8월이라는 시한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던 안철수 선례를 언급하더니 오늘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본인을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는 당연히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만들어내야겠죠. 범야권 1위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이 당 밖에 있는 상황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봤자 관심을 받기가 힘들 겁니다. 이 경선 흥행에 윤 전 총장이 꼭 필요한 셈이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생각은 뭡니까? 한쪽에서는 이 대표의 시간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또 뭐 차차 입당하겠다고 해요. 언제 입당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윤 전 총장 측은 둘의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도 입당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에서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요구가 많다. 그런데 윤석열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는 분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유보적인데 입당이 급하지는 않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범야권의 1위 대선 후보인 상황에서 섣불리 거취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는 데다가 입당을 하고 나면 여러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그냥 전락할 수 있어서 일단은 몸집을 더 키우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낫다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당을 최대한 늦추는 시간표인 셈인 거죠. 지금 이제 최대한 늦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입당을 안 하고 뭐 제3지대에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시기가 언제이냐의 문제이지 결국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요, 범야권의 1위 후보인 윤 전 총장을 떼놓을 수가 없고 윤 전 총장도 지지율 상승세인 이 국민의힘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 서로의 시간표가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참 다른 듯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하네요. 네. 자, 이것도 알아보죠. 이준석 대표가 사실 당선 첫날 이야기한 게 이 대변인
토론 배틀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름은요, 나는 국대다. 여기서 국대라 하면 국민의힘 대변인의 줄임말인데요. 18세 이상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오는 18일 공고를 내고 7월 4일에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접수를 받는데 이 동영상에는 3개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1분 논평 형태로 담아야 합니다. 예선을 거친 100명을 대상으로 화상 면접을 봐서 16명을 추려내고요. 16강부터는 팀별 토론과 개인전을 치르는데 4강에 오른 4명 중 2명이 대변인, 또 2명이 상근 부대변인이 됩니다. 심사위원 심사와 함께 ARS 전화 실시간 투표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심사위원으로는 다양한 인물들을 위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치 실험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이 대표 어제는 이제 광행군을 펼치더니 오늘은 일정이 거의 없었어요. 뭐 이유가 있죠? 오전에 코로나19 백신 얀센을 접종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변병하는데 걸으면 서서분인 거. 대표님 좀 정면을 좀 보고 앉아주시면 국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죠. 네, 제가 밖에 있다가 접종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와 만났는데 네. 좀 뻐근한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준석 열풍에 대해서 그동안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해왔던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을 앞세워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SNS에 과속감시 CCTV 때문에 운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황당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원론적 차원에서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의 그 따릉이 출근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자신의 SNS에 나도 자전거를 타고 국회 출입한 지 꽤 오래됐다라는 등의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공방이 거친 여당과 야당이 이견 없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정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대체휴일 관련 개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광복절이나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같은 휴일 다음에도 쉴 수 있게 된다는데 당장 올해 하반기 휴일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현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올 하반기에 주중에 쉴 수 있는 날이 4일 생겨납니다. 남은 공휴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성탄절이 모두 주말과 겹치는데 민주당이 이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지금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내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이달 내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들의 저녁 생활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인구 대비 25%를 넘으며 수도권의 경우 우선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인구의 25%를 넘겼습니다. 국내에서 접종을 시작한 지 109일 만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 거리두기 체계도 적용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 달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전히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리의 당초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말까지도 유행이 진정되지 않으면 3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8명까지 가능할 전망이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3주 동안 6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자정이 아닌 10시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카페나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7월만 기다려온 자영업자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보통 7시, 8시에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럼 한두 시간 해가지고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죠. 10시라는 자체는 아예 문 닫는 게 낫지. 정부는 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6월 말 유행 상황을 판단한 뒤 결정한다며 이를 제외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일요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빨리 높이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식염수가 대부분인 맹물 백신을 장병 6명이나 맞았습니다. 누군지 특정할 수도 없어서 백신을 맞은 장병들이 또다시 백신을 맞는 불안한 소동이 일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군 대구병원. 군 30세 미만 화이자 예방접종 중 의료진의 실수로 6명에게는 식염수가 대부분인 사실상 맹물 백신을 주사했습니다. 문제는 그 6명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군 당국은 동시간대에 접종한 장병 21명에게 재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희망하는 간부 10명에게만 백신을 재접종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진짜 백신을 맞고 몇 시간 만에 또 백신을 맞은 겁니다. 과다하게 백신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면역 반응이 활발하니까 발열이 난다든지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재접종한 10명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일주일간 계속 이상 반응이 나타난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예정에 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해당 병원장이 사과했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지만 군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사고 부대의 대대장이 3번에 걸쳐 접종을 강권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군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30세 미만 장병은 20만 명 남짓으로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30세 이상 장병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하면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할 모더나 백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북한이 국민보다 우선이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백신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그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백신 북한 지원을 언급한 건데 백신을 활용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에 지원할 백신으론 이르면 8월부터 위탁 생산이 시작되는 모더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측과도 이런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전국민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9월 이후 대북 백신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판문점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북한이 우리 국민보다 우선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국제적 동의를 받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금은 우리 국민의 접종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참사 당일 굴착기를 운전한 기사와 철거 현장을 관리한 현장 소장입니다. 현장에 없던 감리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철거공사 관계자는 2명. 참사 당시 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와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했던 한솔기업 소속 현장 소장입니다. 참사 6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철거 계획서도 철거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고를 초래해서 지휘감독, 관리감독을 전반적으로 안 해서. 경찰은 앞서 굴착기 기사로부터 해체 계획서와 감리자를 본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시공사와 하청사가 지시한 대로 작업했다는 주장입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감리업체 대표의 부실감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감리업체 대표를 다시 불러 감리 일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뒤 감리업체 대표가 뒤늦게 관련 자료를 모았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는 경찰 압수수색 전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챙겨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불리한 정황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까지 하며 과로를 하는 문제에 대해 사측과 노조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며 전국 택배기사들이 파업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는 사이에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 목소리 김호영 기자가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택배기사들, 택배노조 자체 추산 4,000명이 집회를 열고 과로사 문제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자관님 완성하자! 노조 가입자는 전국 택배기사의 10%인 6,500명으로 노조원의 60% 정도가 집회에 참여한 겁니다. 노사 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노사가 합의한 대로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 측은 인력 투입에 시간이 걸린다며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소속 노조원 100여 명은 합의 내용을 지키라며 어제부터 여의도 우체국 1층에서 점거 농성도 벌이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가입률이 높은 울산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 일부시 아야 돼, 시흥시 아야 되고 그냥 구호 안 돼요. 접수 불가 하고 싶네요. 시민들은 소식 없는 택배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쌀을 시켰는데 택배가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못 온다고 그래서 중간에 조금씩 사서 먹고 이래서 많이 불편하죠. 정부와 택배노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합의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엽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택배 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참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진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상 이런 단식 농성은 이 노조의 투쟁 방식이죠. 그런데 사진 속 이 사람 이 사장입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고객센터 근로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정규직 노조가 노노 갈등을 빚자 노조끼리 화해하라며 이 사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김용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물 복도에 테이블을 펴고 앉아 있습니다. 고객센터 근로자 고용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8년 취임한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본부장 출신으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시는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아무리 대화를 종용해도 되지가 않고. 고객센터는 현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1,63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중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970여 명. 노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공단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난 2월에 이어 이달에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이들의 직고용 요구가 불공정하다며 공단이 고객센터 근로자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든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단식에 들어가며 고객센터 노조에는 파업 중단을,
정규직 노조에는 협의에 참가를 요구했지만 양쪽 모두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중재를 해야 할 조직 수장이 단식 투쟁을 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수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저희 노조와 건보노조 쪽으로 던지고. 현재 고객센터 업무는 비노조원 610명이 분담하는 상황. 넘치는 대기콜은 전국 178개 지사 직원들이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자, 이번 갈등은 4년 전 공정 이슈로 번졌던 인국공 사태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 이건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던 정규직, 노노 갈등이 있었죠. 여기에 취업 준비생들까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하며 이 갈등과 반목이 심했었는데요. 이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은 됐지만 이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찾아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곳입니다. 저는 이 중에 이 내에 비정규직 제로 진료를 합니다. 4년이 지난 현재 공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80%는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 요원 1,900명은 자회사의 임시 정규직이라는 애매한 신분입니다. 이들의 고용 계약에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정해질 때까지만 정규직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나섰다가 정규 직원들의 반발과 외부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신임 사장이 왔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안 보입니다. 공사 측은 용역업체 소속인 이들이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야 직접 고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적자는 보안 검색원이 시험에 떨어져 정규직 전환에 실패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양한 대화 채널로 갈등을 해소할 합리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따갑습니다. 무조건적인 전환은 사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고 해서 정규직으로 뭐 더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무조건적으로 나는 막 정규직 전환해줘라 이게 아니라.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밀어붙이기식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아이고야, 누굽니까? 여권 대선 주자들 뭘 찾고 싶어하는 겁니까? MZ세대입니다. MZ세대, 이준석 열풍 이후에 더 부각되고 있어요. 네, 젊은 세대를 잡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정세균 전 총리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네, 반짝이 의상인가요? 네. 정 전 총리 70대인데 파격적이긴 하네요. 네, MZ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SNS에 올릴 영상 촬영을 위해 입었다고 합니다. 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e스포츠 게임에 도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름의 끝글자를 딴 연희를 아이디로 썼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고령인 두 후보, 이 MZ세대에 신경을 많이 쓰는군요. 네, 여권 대선 주자 중 가장 젊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더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나도 젊어서. 자, 이 청와대도요, 이준석 대표 동문을 정무비서관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던데요. 네, 청와대는 40대 김한규 변호사를 대통령 정무비서관에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는 미국 하버드대 동문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제 학부를 나오셨고 저는 뭐 석사 과정이랑 좀 다르긴 한데 법학 석사니까 강용석 변호사의 직속인데. 네네. 10년 동안 정치를 해온 이준석 대표와는 달리 김한규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 대변인 말고 정치 경력은 없는데요. 대선 후보도 청와대도 단지 보여주기식 행보라면 MZ세대의 마음을 잡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또 나온 페라가모. 유독 이 정치인들 명품 중에 이 페라가모 구두가 화제인데요. 이준석 대표도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자전거 따릉이를 타는 사진에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한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전거는 따릉이, 그런데 구두는 페라가모라는 글이 올라온 건데요. 이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얼핏 페라가모 구두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이 대표는 유명해지면 겪는다는 페라가모 논란을 겪고 있다며 따릉이를 탈 때 신었던 구두를 상표가 보이게 벗은 뒤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중저가 국산 브랜드였습니다. 이 페라가모 구두하면 이 얼마 전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이 후보의 이 구두가 논란이 됐죠. 네, 오세훈 시장이 16년 전 내곡동 처가 땅을 측량하러 갔을 때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신었다는 페라가모 로프 신발의 사진을 찾기 위해서 네티즌들이 총출동을 했던데, 그 사진 언뜻 보아도 그 주장하는 그 브랜드가 아닌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생긴 것도 다르고 국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페라가모를 신었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네, 일부 누리꾼들은 떨어진 운동화 신는 것보다 페라가모 신는 게 더 멋날 것 같다. 본인이 번 돈으로 입고 신는데 뭐가 그리들 불편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보여지는 것만을 두고 공격하는 정치권의 모습, MZ세대가 원하는 장면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뭔가는 해야겠는데 답은 모르겠고 MZ세대를 잡으려는 이 정치인들의 답답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차에 치인 초등학생이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구급차가 고장나서 병원 도착이 늦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급박한 구조 현장에 이런 위험한 노후 차량이 왜 달리고 있는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목격자와 영상을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김진영 군의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며 만든 겁니다. 김 군은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가던 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SUV와 충돌했습니다. 학원 버스를 타고 다녔었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운전기사가 나오고 나면서부터 이제 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건 한 1, 2개월 됐나요? 가족들은 병원 이송이 몇 분이라도 빨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응급 대응이 늦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 얘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소방차는 구급차는 좀 늦게 왔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최초 신고는 오후 3시 52분. 구급차는 신고 접수 2분 뒤 119 안전센터를 출발한 것으로 기록돼 있고 1.5km 떨어진 사고 현장까지 9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김 군을 응급 조치한 뒤 4.5km 거리의 병원까지는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초 출동 1.5km에 왜 10분 가까이나 걸렸을까 의문이 제기됩니다. 구급차가 안 와서 제가 두 번째 전화를 했어요. 취재진이 사고 시각과 비슷한 시간대 구급차 출동 경로로 신호를 준수하며 왔을 때 5분 남짓 걸린 것과도 비교됩니다. 취재 과정에서 출동 지연으로 추정 가능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소방일지입니다. 구급대원의 탑승 과정에서 보조석 문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지 않았고 수동으로 문을 열자 도난방지 경보음이 울렸던 겁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시동을 껐다 켜려고 하자 이번엔 시동이 수차례 걸리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과정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이제 들 것을 이제 빼내야 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뒤에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저거는 시동도 안 걸리는 거예요. 지난달 합동 점검에서도 명확한 고장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정기적인 요인인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정적으로. 해당 구급차는 노후 차량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119 구급차의 경우 출고된 지 5년이 지나거나 주행거리 12만 km가 넘으면 폐차해야 하지만 이 구급차는 기준을 초과하고도 계속 운행 중이었습니다. 하루에 8달에 이제 교체가 되는 거예요. 폐차 기준을 넘기고도 운행 중인 노후 구급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등으로 그 구급차나 구급대원 배치 같은 안전 서비스가 소홀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구급 인력 배치가 3명 또는 2명, 그때그때 다른 점도 지적됩니다.
저희 때문에 한 명이 공락금진으로 일단 공간 출혈했어요. 당시 2인 1조로 출동했고 운전대를 잡은 대원이 구급차를 몬 건 지난 3년간 8일에 불과했습니다. 똑같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3명이 와서 서비스를 그냥 풀 서비스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2명만 와가지고 그 사람 운명인가요 그게? 다시 간다 유현기입니다. 네, 도수가 있는 안경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경사에게 맞춰야 하죠. 정부가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하는데 안경사들 반발 거셉니다. 소비자들 의견은 어떤지 홍유라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안경 중에서도 이 도수가 있는 안경은 현행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안경사가 있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정부가 바로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눈 검사를 한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렌즈를 정밀 가공하고 안경사의 지도에 따라 안경을 착용하도록 돼 있는 판매 구조를 온라인에도 열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등 2건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엄연한 보건의료 체계에 속해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본 논리와 상업 논리가 좀 작용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선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관련 스타트업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사게 되면은 좀 편리함이 있으니까. 온라인에서는 제가 그걸 일일이 직접 기입하다 보니까 정확한 렌즈의 도수를 이제 그 주문 제작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2014년 논의됐다가 흐지부지 됐던 도수 있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 7년이 지나 정착되기까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당첨만 되면 10억 원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강남의 재건축 로또 아파트가 이번 주에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 아파트는 3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그런지 박정석 기자가 설명합니다. 반포대교 남단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5,653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60% 수준입니다. 주변 아파트들은 평당 1억 원이 넘는 만큼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만 10억 원가량 챙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로또인데 실거주 의무 규제도 없습니다. 이달 초 나온 모집 공고에는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정된 공고에선 실거주 의무가 빠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지만 이 아파트는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해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공사에서 검증 과정에서 그걸 놓친 거예요. 구청 담당자도 너무 헷갈려가고 담당자도 놓친 거고 이게 만약에 발견을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 정부 들어 청약 조건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생긴 총극이지만 대못 규제 하나가 빠지면서 청약 경쟁은 더욱 불붙을 전망입니다. 당첨 후 실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입주 때 15억 원을 초과해도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17일 청약을 시작하는 이 아파트는 결국 현금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고 청약 가점이 높은 중장년 무주택자들의 경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지난해 팩트맨에서 차고 송금 관련 내용 전해드렸죠.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 금융사에 전화해도 돈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차고 송금 20만 건 중 절반인 10만 건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다음 달 6일부터는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준다는데 팩트맨이 다시 짚어봤습니다. 돈 찾아주는 곳 예금보험공사입니다.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돈 받은 사람 연락처를 확보해 반환 요청을 하고 안 주면 법원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소송비가 부담돼 포기한 소액을 찾아준다는 취지라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차고 송금이 대상인데 5만 원 미만은 회수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 보낸 돈이 1,500만 원이라면 반환 신청할 수 없고 한도에 맞춰 1,000만 원만 쪼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래 9,000만 원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500만 원 더 보내 모두 9,500만 원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돈 500만 원이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인 7월 6일 전 차고 송금은 해당 안 되고 6일 이후라면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단 금융사에 반한 요청 후 못 돌려받은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송금의 포스도 계좌번호를 이용했다면 지원 대상이지만 연락처 송금 또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은 현행법상 예금보험공사가 돈 받은 사람 주민번호 확인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00만 원 차고 송금이라면 회수 비용을 빼고 91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 돌려받는데 한두 달 안에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차고 송금이 없도록 이체 전 계좌 정보 확인해야겠죠.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올해 황금사자기의 주인공은 강릉고등학교였는데요. 프로야구에서나 볼 법한 시속 154km 강속구 투수가 등장했는가 하면 트리플 플레이도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유격수의 노련한 베이스 커버로 병살, 톱니바퀴 돌아가듯 트리플 플레이.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강릉고는 프로야구에서도 보기 드문 호수비를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17안타의 화끈한 타선과 에이스 최지민의 호투로 지난해 준우승의 한을 풀었습니다. 직전 볼넷을 줘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형이 지금 여기 없어도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잘 올라와서 우승했습니다. 광주진흥고의 문동주는 고교 최대어 기대주답게 시속 154km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유신고 박영현, 인천고 윤태현 등 드래프트 1차 지명이 유력한 선수들도 활약이 빛났습니다. 다친 상대팀 선수를 안아주고 회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우승팀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대구고. 더 이상 성적이 최우선이었던 고교 야구가 아닙니다. 몸을 날리는 다이빙 캐치는 기본, 초여름 더위를 화끈하게 날리는 홈런들과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까지 황금사자기가 배출한 차세대 스타들은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전국에 여름비가 내리며 더위가 잠시 쉬어가 날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부분 비가 그쳤는데요. 영동과 남부, 제주는 내일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시점을 보면 남부지방과 제주 서부는 내일 오전,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가 되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동부와 산지는 모레 오전까지도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경남 해안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9도, 광주는 28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는데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이 21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좋아. 예. 이거부터 정리하자. 이런 왁자지껄한 회식 자리가 7월부터는 다시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밤 10시였던 식당 제한 시간이 12시로 늘어나고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직장인들 상당수가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10시면 땡하고 끝났던 회식이 좋았다. 다시 2차, 3차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코로나가 알려준 것도 있네요.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준비되셨나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